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수업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숙제 하시면서도 좀 어렵다 느껴졌을 텐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복하셔갖고 하셔야 되고요. 예상 배당표 보는 법 조금 시연해 드리면서 이번 시간 나가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예상 배당표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근 있는 물건들 중에 혹시 주변에 있는 것들 찾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어디 아까 심재 형님 동네가 이제 동작구잖아요. 동작구에 있는 물건 중에 예상 배당표를 볼만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검색하고요. 검색하면 여기 보면 지금 물건이 38개가 있는데 연립 다세대, 토지,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 다가구인데 혹시 단독 다가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지금 이제 지금은 다 변경은 다 코로나 변경이에요. 다른 변경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경기권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데 1억 감정가가 1억 9천짜리네요. 건물 전부고. 그럼 여기 이제 토지가 빠져 있으니까 토지가 빠진 물건은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건물만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제 건물만 나온 거예요. 토지는 빠지고. 그럼 이런 물건은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이제 예상 배당표 보는 방법은 우선 여기서 이제 배당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누가 막 나오고 이러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법원의 채권 이게 법원의 이제 법원 비용이란 거예요. 이게 312만 원이. 그리고 법원 비용은 뭐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312만 원을 뭐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312만 원이 드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근데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배당이 안 되고 미수로 되는 금액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소액이 일정 부분 소액이니까 소액 배당 부분 들어갔을 텐데 빼앗기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앞서서 태인 권리 분석 보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프린트 해놓고 내가 배운 거랑 딱 맞춰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프린트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쭉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그리고 입찰일 물고 사건 번호 확인하고 지금 입찰 시간 내에 감정평가액이 이만큼인데 우선 여기 배당표는요 이 최저 경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표가 잡혀지는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높게 입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예상 배당표를 쭉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인쇄하시거나 컨설팅 보고서 눌러도 컨설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고 하셔도 돼요. 컨설팅 보고서나 이런 거는 이제 그만 보시고 컨설팅보다는.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쭉 찾아가시면서 인쇄하신 다음에 이 내용과 내가 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사실 배당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배당이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산수잖아요. 산수가 나중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수학을 고등학교 이후, 대학 이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살면서부터는 계산이 머릿속에 잘 안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갖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가 틀릴 수 있어요. 이 예상 배당표가. 예상 배당표가 틀리는 건요. 우리는 말소 기준을 덜 어려워하는데 얘네는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기계는 말소 기준을 찾는데 좀 애를 먹어요. 말소 기준 아닌 것들, 긴 것들을 잘 구별을 못 해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소 기준을 찾아내서 그거에 맞춰갖고 인수할 거는 말소 기준 위에는 인수, 밑에는 소멸이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맞는지 우선 살펴보시고요. 나머지 계산은 예상 배당표가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8회까지 배워온 것들 중에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배당을 작성하시게 되면 특별히 배당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보고 하려고 하면 배당 정말 어려워요. 안 보고는 거의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안 보고 배당을 하겠다 하면 학자해야지. 근데 우리는 답을 보고 이게 이렇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쭉 읽어 나가시다가 이게 다 설명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해놓으면 여기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이구나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게 개인이 하는 거는 틀리는 일이 별로 없고요. 이게 되게 착실하게 하는 게 낙찰가율이나 평균 낙찰가율도 나타내 주니까 이걸 맞춰갖고 입찰가 쓰면 우리가 평균적인 경매에 임한 사람은 돼요. 이 평균 낙찰가만 쓴다고 해도 좀 떨어질 걸 각오하고 이 낙찰가보다 좀 줄여서 쓴다고 하게 되면 낙찰을 받았을 때 좀 더 돈을 버는 거고요. 이 정도 평균 낙찰가로 쓰게 되면 남들도 이 정도로 가격 써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낙찰가로 하게 되면 3번 중에 이 가격으로 쓰면 4번 중에 2번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가격대가. 근데 이거보다 좀 높게 쓰면 그거보다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 이거보다 좀 낮게 쓰면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인근에 대한 통계들도 다 나타내주고 하니까 이거 꼭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이론을 학습하고 이 사이트로 경매를 그러니까 입찰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청약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잖아요. 근데 청약은 일생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2번, 3번 한다고 하게 되면 2번 됐다고 하게 되면 그 공정성이 시비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외에는 이제 경매로서 내 자산이 안전해지게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배당이나 이런 게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채권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채권자나 임차인이나 이 안에 이해관계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아직 입찰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낙찰을 받아야 이해관계인이 되니까요. 낙찰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 인수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물어줄 돈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예상 배당표는 내가 들어갈 물건은 꼭 요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막 너무 학자처럼 들어가서 파헤치려고 하게 되면 파헤쳐지지도 않고요. 경매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경매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역 아니면 또 내가 어디 공략하는 지역에 한 건이라도 더 물건을 분석을 많이 해야 기회가 더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다고 하루 왼종일 경매 사이트를 보고 있으면 안 되지만 최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을 내줄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회부터 8회까지 수업했던 부분이요. 이거를 다 알고 지금까지만 한 걸 가지고도요. 경매에 들어가셔서 입찰하시고 이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내오는 법정지성권이나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 것들만 가지고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장임차인 이런 것들을 공식은 실질적으로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에 수용 물건 찾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거 한 가지만 특화를 시켜도 굉장히 경매에 수가 밝은 사람이 됩니다. 한 가지만 특화하죠. 그러니까 가장 입찰하기 좋은 건 지분일 거고요. 지분이 좋은 거는 상대방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분은 온전한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거를 사줄 만한 물건을 사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빨리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분을 소개를 했고요. 수용 물건은 사실 국가나 어디 단체나에서 수용하겠다고 고시되어 있는 걸 잘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고시에 맞춰갖고 내게 보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가장임차인은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걸 내가 확인하게 되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에 금액만큼의 차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신 걸 가지고 꼭 써먹으시려고 하면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상 배당표대로 해가지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공법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근데 공법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법 정말 어려워요. 공부한다고 공법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공법을 잠깐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디에 대부분 투자하죠? 도시 지역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도시 지역에 관한 그 공법적인 사항은 살짝 다른 건데, 그러니까 토지에 신분이 있어요. 토지가 얘네는 신분 제도만큼이나 한 번 결정된 신분은요 잘 변화하지가 못해요. 근데 토지 신분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토지를 그 나눌 때 신분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연 보호 구역이면 개발이 될까요? 안 되겠죠. 농림지역은 어때요? 개발이 좀 더디겠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이란 거는요, 관리지역은 앞으로 도시지역이 될지 농림지역이 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이란 거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시지역이 양반인 거죠. 도시지역 양반도요, 주거지역이라는 양반 중에 대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거의 주거지역을 할 거예요. 상업지역이라는 귀족이 있는 거예요. 공업지역이란 거는 얘네는 공업지역이요. 중공업지역이나 준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공업지역은 일정 부분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공업지역 투자하기가 힘들고요. 녹지지역은요. 얘가 양반이지만 얘는 진짜 양반의 이름을 쓴 거거든요. 양반이라고 하지만 양반 같지 않은 양반이 녹지예요. 녹지에다가도 함부로 투자하지 못하지만 녹지지역도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투자하는 거고. 관리지역도 다른 거에 투자하게 되면 안 되지만 계획관리라는 거가 입혀지면 도시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 네이밍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거다 향후 하는 것들을 안내하는 거에 국회화돼야지 이것들을 깊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공부하고 수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렵게 느껴지는 법적 지식을 조금이라도 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해. 그리고요, 가리키는 사람이 어려운 것만 이렇게 하는 거면 이거 뭐 어려운 거 한다고 입찰을 잘하고 낙찰 받나요? 절대 아니에요. 시도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실수하지 않게끔 이제 거기에 내가 인수할 거, 내가 실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수해야 될 부분을 모르고 들어갈 때 아니면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수할 거를 모르지 않게끔 안내가 되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큰 목표이자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안 어려운데, 어렵게 막 그래서 배당이나 어려운 부분은요, 다루긴 다루는데 살짝 다뤄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 정도만 알게끔. 이거를 그리고 배당을 막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분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잘 안내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배당이 어려우면 안 합니다. 제가 99년부터 경매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99년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어려운 걸 누가 해? 했거든요. 확실히 그때 수업을 제가 이제 그때 역삼동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다 받았던 사람들 중에 경매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도 그때 추웠거든요.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치우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수업을 들었는데 재작년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배당을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할까요? 그때 같이 오전 오후 해갖고 한 40명 정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해야 하잖아요. 경매는 해야 하는데 일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한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데 이만한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주는 게 너무 쉬울까요? 아무나 다 할까? 그럼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가 이 정도 고비는 넘겨주는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너무 어렵게 해갖고 내가 포기할 정도는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시게끔. 실질적으로 다가구나 이런 거는요, 명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를 통해서 자신 있게끔 해놓고 그거를 통해서 협상 능력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가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왜 매력적이냐면 다가구는 방빼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감정가 10억짜리가 실질적으로는 15억, 20억에도 팔릴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유찰을 안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1회 유찰, 2회 유찰 된답니다. 그럼 그런 물건에 2회 유찰을 했다고 하면은 서울의 2회 유찰은 64%거든요. 내가 10억짜리인데 실제로 12억, 13억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을 6억 4천에 사오는 거야. 그리고 명도해가지고 살짝 고쳐서 한 7억, 8억 정도 들였다고 하는데 13억, 14억 팔 수 있으면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근데 이거를 잘하려고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나? 이 배당이나 주택 임대차를 확실히 깨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매는 왜 매력이 떨어지냐면 감정가가
우리 6개월 전 시세란 말이에요. 감정가가. 6개월 동안 가격이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세의 110%, 120%에 낙찰되는 게 아파트라고 하면 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괜찮지만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오를까요? 저는 이거는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동네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죠. 그럼 누가 살까? 본인이 돈 있으면 그거 살 거 같으세요? 근데 사람은 항상 돈이 필요하거든요. 아파트 시세가 14억인데 13억이 내놔도 안 팔려. 그럼 그거는 13억짜리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12억에 내놓겠죠? 그러면 14억짜리 엊그제 14억에 샀는데 12억이라고 하면 싸다고 느끼는 사람은 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다 보면 가격은 분명히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막 폭락 이런 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기억하는 폭락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봤자 10%, 더 커야 15%. 우리가 가장 폭락이 심했다고 하는 IMF 때 IMF가 97년 11월인가 왔어요. 그리고 98년도 대비해서 97년도 가격이요. 서울 기준으로 15% 전후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생각해요. IMF 이후에 10년 뒤에 리먼 사태 때 아파트 조정돼봤자 6% 7%였어요. 그리고 조정기라고 할 수 있는 2010년경부터 2012년 그때 조정됐다고 하지만 가격이 고모양 고꼴이었지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2013년 이후로 7년, 8년 계속 오르는 시기는 거의 뭐 조금 비정상적이잖아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간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조금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이 오는데 저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 상투일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거의 상투처럼 느껴지는 게 거래가 되나요? 아파트가? 근데 돈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돼야 부자 아닐까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제가 얘기한 게 항상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 저는 제가 얘기한 게 10개 중에 9가지는 맞거든요. 물론 틀린 거를 얘기한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을 잘 못하고요. 제가 틀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요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실 때 뭐 여기서 이게 정부가 겁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겁주는 게 아니라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시그널들이 좀 있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으면 약간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매도 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좀 신중하시고 경매 투자하실 때도 내가 아파트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낙찰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왜냐면 가장 빨리 도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할게요. 오늘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살짝 복습해 드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명도 할 거예요. 근데 명도가 왜 어렵죠? 왜 어렵다 생각하시죠? 내보내야 돼. 네,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도는 내보내는 게 아니라 협상하는 거다. 사람하고 협상하는데 협상력이 떨어지거나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가 해준다? 네, 근데 돈이 좀 든다. 돈이 들고 국가에서 명도는요 해주는 게 아니라 인도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일정 비율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내보내게끔 협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배당 원래 인수하는 게 있잖아요. 인수분에. 예? 그러니까 배당이 왜 예. 사무실이 그거 왜 그러는데 보통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을 경우에 인수금액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입을 했는데 확정이나 배당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배당을 안 해주고 전략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전입을 했다는 것은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전입 일자로. 그러니까 내가 말소기준 관리가 되는 보통의 말소기준은 근저당일 거니까 근저당을 했던 것보다 빠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그 전입 신고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해줘야만 대항 요건이 되는 거죠. 요건이 대항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항 요건을 맞춘 다음에 배당 신청은
내가 그 배당 기준일 전에 배당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배당 신청을 안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보시면 요거 가지고 보시면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그 임차인에 보면 이제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입이나 확정일자로 배당단이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일이 11월 10일이잖아요. 요 전에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2020년 9월 10일이니까 요보다 빠르죠. 그럼 요 상태에서는 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요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배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 신고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전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대항력 이게 말소 기준보다 빠르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돈 못 줘? 못 나가거든요. 돈을 줘야만 나갈 수 있어. 이게 전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확정일자라고 하면 확정일자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너한테는 티켓이 있어. 어떤 티켓?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티켓을 써야만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이 티켓은 배당을 해야만 배당을 요청을 해야만 언제?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을 해야만 이거 전에 배당을 해야만 이 사람이 배당에 참가해서 그 본인의 순서에 맞게끔 이제 들어가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선순위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인수할까요? 이런 걸 배당을 안 했어. 아니면 배당을 그 이후에 했어. 그러면 최고가 매수 낙찰자가 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찰자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낙찰자한테 내가 이 사람이 배당을 해가지고 경매에서 소멸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낙찰자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매에 들어갈 때 내가 안아야 될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또 법인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투자하려고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가 돈을 좀 벌었어. 우리가 만약에 오늘 당장 투자를 해서 1억 원이란 큰 돈을 벌었어요. 주택을 통해서. 근데 오늘 1억 원을 벌었는데 국가가 얼마 뺏어가는지 아세요? 내일 팔아. 오늘 내가 1억 원 벌었는데 내일 팔아. 국가는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8천만 원 뺏어가요. 그럼 나는 1억 본 거예요? 2천만 원 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인이 작년 6월 17일 전까지 굉장히 블루오션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함을 줘요. 어렵지만 법인은 설치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 투자를 하실 거면 근데 법인으로 토지 투자는 안 돼요. 법인이 살 수 있는 거는 주택하고 상가거든요. 법인이 임대법인으로.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셨을 때 예전에는 주택이 좋았어요. 취득세가 개인하고 똑같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취득세가 무지하게 씁니다. 20%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투자에도 법인이 지금 합당한 게 아니게 됐죠. 취득하자마자 남들보다 20%를 비싸게 사는데 그게 법인으로 투자하기는 사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법인할 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안전한 부자 되는 과정 9번째 수업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교시는 나머지 시간은 사례 분석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배당하는 것들 안내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안내해드릴게요. 또 최근에 참 원래는 우리가 그 전에 실전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실전 수업을 지금 못 하잖아요. 그걸 해야 이렇구나 좀 더 재밌게 우리가 또 만약에 낙찰받는다고 하면 그 이후의 과정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 과정도 보면서 직접 하는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명확하고 또렷해지는데 지금 뭐로 다 취소가 됐죠? 코로나.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된다 하더라도요 경매는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이 적체되겠죠. 쏟아질 거면 이게 경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풀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돈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경매가 9월달 이후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안 하면 손 떨거든요. 그러면 앞부분에 확 하고 있어. 1년에 10개, 20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계속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것도 이게 사람이 이것도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물건도 많이 분석해야 되고 많이 쫓아가야 되고 하는데 계속 뭐 쫓아다니고 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이후에 괜찮고요. 또 12월달 되면 또 몰려요. 그래서 경매가 좋을 때가 지금부터 봐서 7, 8, 9, 10, 11월부터는 또 마지막 수요로 가기 때문에 또 모르는데 이 시기가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제가 통찰을 해보니 저의 통찰력 결과 그 전보다 좀 더 싸게 삽니다. 그 전보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약간 상투 같잖아요. 상투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와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요. 주택 수요를 묶어놨잖아요. 주택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찰이 그래서 좀 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방향을 잡는다면 남들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지금 매력이 떨어진 건요. 워낙 계속 아파트가 쉽잖아요. 다른 것보다. 중개를 해봐도요. 아파트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얘기를 좀 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2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딱 오늘 하면 2달째예요. 거래는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성과가 있는 건데 되게 일이 되게 바빠요. 버는 돈에 비해서. 그러니까 바쁘니까 뭐 괜찮아지는 거는 맞는데 나아지는 건 확실한데 굉장히 바쁩니다. 태워줘야지 또 뭐 맞춰줘야지 또 가격도 아파트에 비하면은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중개를 하던 뭐 하든 투자를 하던. 근데 아파트는 중개도 거래 건수 빈도가 적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아직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들어가는 거 소액 임차인 여부 판단 기준 권리는요. 소액 임차인 이거 지지난 처음에 세 번째 시간에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 여부의 판단 시점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체결이나 전입일자가 아니라 뭐다? 근저당. 이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면 은행권이나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소액 임차인이라고 내 돈을 먼저 나의 권리를 뺏어가는 권리를 행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신원칙이 안 맞는 거지만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걸까요? 소액 임차인이라는 그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을 계속 은행 너는 돈 못 받을 거야 해버리면 은행이 망하겠죠. 그럼 국가 경제에 지대한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등기부등산 근저당이나 가등기 담보권 설정이지 가압류나 압류 채권은 안 돼요. 뭐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 임차인은 부동산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가 있다고 판례를 근거로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확정일자 임차인이 이렇게 근거가 된다고 하지만 경매에서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소액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이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은행권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 권리를 찾으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례로 안내하도록 할게요. 이 사례는요. 배당이나 이런 순서에 맞춰갖고 배당 연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1교시는 그런 식으로 가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3 20833 안산시 상록구네요. 참 안산도 그동안 되게 저평가되고 많이 안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디가 오르면서 안산이 조금 그러냐면 안산 인접지가 조금씩 하면서 살짝 하는데 그래도 안산이요 반등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안산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기준으로 해서 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뽑으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시흥, 안산 이 두 지역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시흥보다는 안산이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시흥도 공단이 있고요. 안산도 공단이 있는데 안산이 공단이 더 커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가 안산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 외국인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르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에 약간 그러니까 저의 요소가 되거든요. 어떤 곳이 투자처로 괜찮냐고 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쪽. 근데 안산은 공단이면 유입도 물론 되지만 외국인이 유입되잖아요. 외국인 요소는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은 이때 가격이 2013년도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이때 가격이 3억 6,300인데 3억 6,400이잖아요. 지금도 물론 지금 이 가격보다 훨씬 높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다른 지역 얘기했던 다른 지역만큼 그렇게 많이 폭발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어떻겠냐. 근데 과거도 물론 안산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만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안산에 사실 지구 갖고 계시고 이러면 불편한 소리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왜 그렇다는 이유는 그렇고요. 여기서 안산이 이제 한 바퀴 더 돌려고 하게 되면 주거 지역이 그 밀집되어 있는 쪽에 폭발적이니까 1군 브랜드들을 쫙 깔린다고 하게 되면 또 틀려질 수 있어요. 안산이 워낙 입지가 좋거든요. 서울에서 워낙 가깝잖아요. 요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 제가 이게 항상 두 소지를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꽤 장시간 동안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기본 정보다, 기본 정보. 그리고 여기가 안산시 상록구 일대다. 요런 건물이 요런 상태에 있는 건물이다. 건물 상태는 괜찮아? 이 상태. 안에는 이렇게 크게 있고. 여기에 주의사항은 꼭 면밀히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꼭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중복 병합됐다는 거는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되어 있다.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경매에서 취하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감정평가나 이런 것도 쭉 보셔야 되고요. 이제 건물 등기부도 한번 보면 여기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건 항상 똑같아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니까 요거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 찾은 이후에는 나머지 거는 다 말소됐는데 혹시나 내가 인수할 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인수할 건 지금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